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5살이고 모 공립대학교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저희 부모님 모두 다 돈 되는 사업이면 이것저것 하십니다. 전원주택 건설해서 분양도 하시고 수산물 도매도 하시기도 했는데 최근에 부모님 건물에 세를 내줬던 식당분에게 이전받아서 장어 전문 식당을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잘한 편이 못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 기준에는 그랬었죠.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공부에 별 취미가 없었던 나를 부모님께서는 늘 불만이시다가 결국 미국 유학을 가라고 권하셨었죠. 외국에서 혼자 적응해가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나름 많이 노력했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만난 첫 번째 남친이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좀 있다는 집 아들이었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좋아했고 거리낌 없이 사랑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커플 반지 끼워주며 언약식 떨 만큼 친구들 사이에선 알아주게 화려한 연애를 했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만 모르셨지 남친의 부모님은 알고 계셨어요. 남친의 부모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 실제 만나 뵈었었고 함께 시간도 보내기도 했는데 별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만남을 인정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어느 날 남친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연애는 해도 좋으나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었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이상적인 며느리감으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고 좋은 며느리감이 줄을 섰다면서 알아서 처신하라고 했어요. 만일 제가 고집을 피운다면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께 동거 사실을 알릴 거라고 하고 남친의 경제적 지원을 단번에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던 남친은 자기 부모님의 반대에 쉽게도 무릎 꿇었어요. 먼저 헤어지는 게 서로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좀 더 터전을 잡고 싶었는데 충격받아서 한국으로 도망치듯이 돌아왔습니다. 영원할 줄만 알았던 남친과의 관계가 남친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힐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우울해서 힘들었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제가 말수도 적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방콕하다가 여행을 다니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신 저희 부모님이 이래저래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공립대학 교직원으로 있으면서 혼자 독립했습니다. 제가 서른이 넘어가도록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어머니가 조급해하시며 선보라고 강요하셨어요. 전부 사자 돌림이더라고요. 약사, 변호사, 의사 등등 여러 번 선을 봤습니다. 모두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키가 작아서 옷 입는 센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매너가 없어서 등등 별 핑계를 다 들어서 싫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7급 교육 직렬 합격해서 처임으로 온 현재의 남친을 만났습니다. 사실 첫인상이 너무 어리버리해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대학에서 그 흔한 동아리 모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국내 가까운 곳에 여행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실 줄도 모르고 오로지 교회 앞집 그리고 학교 도서관만 알았던 친구였어요. 세상에 별 이런 희한한 사람도 다 있구나 하고 별종인 것 마냥 생각되었어요. 세상 물정도 하나도 모르고 자기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상식적인 것에 도통 문외한이라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적응하려나 하고 갑갑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소박한 선물도 해주고 밥도 사주더라고요. 사회 경험이 처음이라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업무를 복원해서 사실 안쓰럽기까지 해서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해주면서 저를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사회물이 들지 않아서인지 순수하고 맑은 청년이라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때묻지 착한 순수함이 끌렸고 자꾸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매력에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 배신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짓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될 텐데 라고 뜬금없는 걱정까지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다른 신도시로 발령이 나게 되어서 매일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우린 매일처럼 서로 전화를 붙들고 그날그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적응해가는 얘기를 들어가며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그 친구를 배려해서 직접 찾아가서 만났고 함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쯤 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할 법도 하건만 그 친구는 그런 경험이 전무해서 쏨맥같이 그런 말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사귀자고 했어요. 제가 그 친구보다 5살 연상 누나입니다. 그는 오히려 얼굴 빨개지면서 그러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다면서 수줍어하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던 남친을 위해서 내 차로 여기저기 함께 다녔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너무 좋았습니다. 패션에 1도 관심 없는 듯 해서 옷도 골라주곤 했었는데 제가 코디한 대로 입고 다녔어요. 자가 운전을 많이 하지 않아서 운전이 서툴러서 항상 제가 운전도 도맡아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집기류들도 센스 있게 사다가 디스플레이 해주었고 제가 사다 준 화장품만 바르고 다녔어요. 남친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 아낌없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먼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자고 했었죠. 남친을 저희 부모님께로 인사시켜드렸더니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35살은 나이인데도 연하 남친을 데려왔다고 뜻밖이라며 놀라셨습니다. 그러나 남친 부모님은 제가 연상이라서 싫어하셨어요. 대놓고 싫은 소리는 하지 않으셨지만 얼굴과 태도를 보면 바로 알아차리겠더라고요. 아마도 아들의 명언을 봐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예비 시아버지 되실 분은 이것저것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남친과 자주 예비 시댁에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손질된 장어부터 해서 두 분에게 옷 선물도 해드렸고 영양제며 홍삼이며 선물 공세를 했어요. 남친 말로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5살이나 연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하셔서 우시기까지 했다고 해서 걱정이 되었었죠. 요새 세상에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해도 5살 차이는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에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더 자주 찾아뵈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남친 부모님의 이쁨 받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남친 부모님도 아들이 처음 데리고 온 여자였고 결혼하고 싶다는데 굳이 말리고 싶진 않지만 당장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주말이라 남친과 아침 일찍 서둘러서 미리 준비해둔 예비 시부모님 선물을 들고 예비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활기차게 어머님, 아버님 저희들 왔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더니 저보다 2살 어린 남친 누나가 나와 반기더라고요. 조금 표정이 어색해 보이는 게 이상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 예비 시어머니만 안방에 계시다는데 아들이 왔다는데도 안 내다보시고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안방문이 열리더니 다짜고짜로 저더러 잠깐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시는데 살짝 긴장되더군요. 표정이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화나 있는 것 같았는데 저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친이 안방에 함께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저만 오라고만 하셨어요. 남친도 의아해했었죠. 남친 어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김영진이란 사람 알고 있냐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도 못하고 눈만 꿈뻑거렸어요. 김영진은 미국에서 동거했던 전 남친 이름이었어요. 설마 그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남친 어머니가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수영이도 알고 있었니? 나이가 많아서 왜 과거가 없겠냐고 생각했다만, 아니 글쎄 그래도 그렇지 동거를 몇 년씩이나 했으면서 우리 아들을 꼬셨어? 어디 아니면 말을 해봐라. 아니라고. 저는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아들이 좋다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하고 마음 다져먹고 있었는데 동네 창피해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게 생겼네. 남친 어머니 경찰 기물이 나갔다가 예비 며느리가 연상이라며 걱정하며 푸념하자 얼마나 인물이 좋았으면 아들이 연상을 좋아하겠냐며 사진 좀 보여달라길래 보여주었는데 동창 중 한 분이 기겁을 했답니다. 바로 그분이 김영진 씨 엄마였다고 했어요. 하필 김영진 씨 엄마랑 남친 엄마가 동창이라니 정말 제가 운이 없었던 거죠. 사실 남친에게도 과거 동거 사실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민은 했었지만 입 다물면 모르겠거니 했었습니다. 저는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남친은 그런 나를 쫓아 나와서 왜 그러냐고 다그치길래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이니 속 시원히 과거 미국에서의 전남친과 동거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사실 영원히 속이고 싶었다고 했고 어머니가 아시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젠 우리 사이도 끝난 것 같다고 울었습니다. 남친은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그렇지만 지금은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남자는 없는 거 맞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된 거라며 아무것도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이 지나도 남친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락이 왔는데 뜻밖에도 상견례를 앞당기자고 했어요.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면 따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더니 마지못해 반승낙하신 상태라서 빨리 밀어붙여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견례에 억지로 나오신 남친 부모님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웃지도 않으셨고 저는 죄인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신 듯 눈치만 살피고 계시더군요. 그때까지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전 남친과 동거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형식적인 인사말만 오고 간 뒤에 저희 엄마가 구체적인 결혼 절차에 대해 말을 꺼내셨어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원래는 결혼을 이렇게 서두를 생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최소한 간소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의외의 말씀을 하셔서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혼집은 원래 남자 쪽에서 해와야 하는 거지만 아시다시피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그쪽에서 서두르셨으니 아쉬운 대로 신혼집 장만은 그쪽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연이어서 미국 유학 보낼 만큼 부유하다고 하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34편 포스코 더 샵으로 가격이 9억 3천 정도 하던데 그걸로 준비해 주시면 따로 예단 임무를 생략하기로 하죠. 저는 아들 몸뚱아리만 보내겠습니다. 억울하시다 생각되시면 결혼 물리시면 됩니다. 남친 어머니가 작정한 듯이 완전 굳은 표정으로 또박또박 말씀하시는데 저는 간이 콩얼만해졌습니다.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눈치 주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드시는데 아드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셨냐고요. 그랬더니
남친 엄마가 저희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쪽 같으면 며느리 될 아가씨가 5살이나 연상인데다가 수년 동안 다른 남자랑 동거한 사실을 깜찍하게 숨기고 아들한테 접근했다면 그래도 어이어 결혼하라고 떠미실 건가요? 그렇게까지 결혼하고 싶어 안달인 쪽에서 신혼집과 결혼비용 다 대고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이 들고 일어나서 무슨 망발이냐며 테이블을 치고 뚜껑 열렸습니다. 남친도 자기 엄마를 제재시켰고요. 이미 엎어진 물이었어요. 남친 엄마는 더 큰 소리로 저희 부모님께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과거가 있어도 좋다고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하라고 했지만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단 하시려면 따님 포장 잘해서 보내세요. 하시고는 상견례장을 나와버리셨습니다. 뒤따라서 남친 아버지도 헛기침만 하시고는 인사만 하고 나와버리셨고요. 저의 부모님은 어이없어 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으셨을 텐데 딸 때문에 별일을 다 당해보셨으니 고개를 쳐들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이없이 상견례장에서 딸의 동거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오히려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법이라고 타일렀습니다. 남친은 다시 들어와서 꼭 설득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남친 부모님이 무례하게 한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그냥 끝내자고 하셨습니다.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고 저도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었지만 사실 남친과는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친 어머님이 저래도 싫어하시니 무시하고 결혼한다는들 행복할지도 의문이 드네요. 일단 저희 부모님 말씀대로 결혼은 보류하고 좀 더 지켜본 뒤에 생각해봐도 될 듯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편 친어머니 추도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이 조금 심란하고 우울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남편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7년, 18년이 되었네요. 남편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친모로 알고 자랐던 지금의 시어머니와 생모이신 18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남편의 집안은 조상 태대로 땅을 많이 가진 만석군 집안입니다. 지금도 남편의 고향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 고향을 언급하면 모두들 알아차릴 테니 말하진 않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상당한 부자여서 시아버지 시중 드는 몸종과 머슴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평생을 물려받은 재산으로 편히 사시고 계시죠.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시고 재산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여러 번 하셨는데 매번 떨어지셨습니다. 당시 시아버지의 어머님인 시할머니께서 딸을 내리 셋을 낳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시아버지였다고 해요. 아들이 하나라고 귀하디 귀하게 시어머니 사랑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첫눈에 반한 아가씨가 지금 남편의 생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시할머니는 시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라 오냐오냐 하며 키워서인지 시아버지가 남편 생모와 결혼하고 싶다는 고집을 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남편 생모는 옛날 분들과는 다르게 피부도 하얗고 키도 크고 정말 미인이었다고 해요. 남편의 생모는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엄청 주변에서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집안의 처녀가 소중하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도록 좋아한대서 마지못해 시킨 혼인을 시할머니는 매우 불만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시할머니의 전부와도 같았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양에 차지도 않는 한 여자한테 빠져있는 것을 못 견디게 힘들어 했다고 해요. 질투가 보통이 아니었다네요. 시할머니는 시할아버지한테 평생에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단지 아들 하나 낳은 것만으로 본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네요. 신혼 때인데도 일부러 며느리 남편 생모를 밤 늦게까지 집안일 시키고 새벽부터 방 앞에서 기침하며 일어나라고 깨웠답니다. 자기 아들인 새신랑과 잠깐이라도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곳간으로 끌고 가서 집안일 제대로 안 하고 귀한 아들 꼬시고 있다고 쥐어받고 수시로 때렸다고 해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시키고 끝나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게 했다고 해요.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은 아들 부부방이 불이 꺼진 후 한참 뒤에 몰래 건너와서 방 앞에서 지키고 있기도 했다네요. 헛기침을 하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아들인 시아버지가 시할머니한테 밤늦게 안 주무시고 뭐 하시냐고 모안을 주니까 그 다음날 며느리를 데려다 머리채 잡고 흔들며 자기 아들 혼을 빼놓은 불효운년이라며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능적으로 며느리를 괴롭히던지 꼼짝없이 당하고 있었답니다. 아들인 시아버지와 남편인 시할아버지 앞에서는 엄청 다정하게 대해주다가도 안 보이는 곳에서는 머리 쥐어박고 때리는 건 기본이고 욕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이 간섭하면서 죽도록 집안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집안의 몸종보다 더 못한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켰다고 해요. 종년보다 더 못하게 일을 시켰고 매번 하는 말이 니년이 힘들면 도망 안 가고 배기겠니? 하면서 힘들면 도망치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임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답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었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남편 생모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며 시할머니한테도 대들고 싸우는 일도 생겼는데 그럴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남편 생모가 첫 임신을 하게 되자 별 이유를 다 들어 강제로 각방을 쓰게 했고 일부러 시아버지가 술집에 드나들도록 유도했다네요. 그리고 별 핑계를 다 들어서 집에서 하루 종일 아들인 시아버지 곁을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시키려고 항아리에 물 길어 나르게 하고 배도 걷어차고 잠을 재우지 않고 밤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바느질을 시켰다네요. 무슨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것보다 더한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는 그 정도로 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줄은 몰랐었다고 해요. 그만큼 용의주도하게 지능적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시할머니가 그렇게 둘 사이를 방해해도 첫 아이는 유산되지 않고 딸을 순산했다고 합니다. 딸을 낳았는데도 시아버지도 그렇고 특히 시할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은 크셨다고 해요. 그렇게 혹독한 괴롭힘을 이겨내고 둘째인 지금의 남편을 낳았을 때는 시할머니의 질투심은 극에 달했다고 했어요. 시할머니는 자기도 남편한테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한 여자로서의 사랑을 받는 며느리를 보면서 더욱 질투심이 활활 타올랐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낳아서인지 시할아버지가 어떠한 집안일도 하지 말라는 엄명을 하셨다고 해요. 귀한 손주 잘 키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시어머니인 시할머니가 더 이상 시집살이 못 시키게 했답니다. 시할머니가 아무리 지능적으로 며느리 남편 친모를 시집살이를 시키고 아들네 부부를 이간질 시키려 해도 아들네 부부 사이는 여전히 좋았고 시할아버지도 대놓고 아들 낳은 며느리를 이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아들인 시아버지와의 사이는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았고 시할아버지의 시할머니에 대한 무관심의 무게는 더욱 크게만 느껴지게 됐다고 하네요. 이 모든 게 다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한 시할머니는 시아버지가 보름 동안 멀리 외출을 나갔을 때 몸종들을 시켜서 집에 있는 머슴과 정분이 났다는 말을 시할아버지 귀에 들어가게 했답니다. 엄청 화가 난 시할아버지가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시어머니랑 함께 며느리 방을 지켜보니 머슴이 새벽에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시할아버지를 마주치자
머슴이 그대로 도망쳤다고 하네요. 시할머니가 종려놈들 모두에게 돈을 쥐어주고서 함께 작당을 한 거라네요. 물론 머슴놈도 시할머니한테 돈 받고 시간 맞춰서 연기를 하고 도망쳤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준 사람도 없었고 바로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해요. 그렇게 억울하게 3살 된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지금의 새어머니를 친모를 만나기 전까지 생모인 줄 알고 자랐다고 해요. 남편이 시아버지한테는 그 머슴과 바람나서 집에 있는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했다네요. 다른 몸종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도록 시켰고요. 친정 동네까지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해서 맨몸으로 쫓겨난 남편 생모는 친정집에도 가지 못하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 후손이 사는 집에 할머니는 장님이고 어린애들은 5이나 되는데 주인 양반은 양반임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래요. 그 집 안주인은 사별했다는데 애들 5이 모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양반이라고 애들 밥 하나 챙겨서 먹일 줄 모르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애들을 굶겨 죽일 셈이냐고 호통치고 양반이 밥 먹여주는 것 아니다고 집안일도 시키고 밥도 해서 먹였다네요. 자살이고 뭐고 남편 생모가 밥해서 먹이지 않으면 애들 5과 할머니와 선비 양반이 굶어 죽게 생겨서 일단 이 사람들을 살리고 보자 했다네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젊은 선비 양반은 정말 무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 무능한 모습이 너무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그 선비 양반에게 호미를 쥐어주며 뻘에서 굴을 채취하게 하고 남편 생모가 그 채취한 굴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끼니를 해결하고 농사도 짓게 하면서 어린애들을 굶지 않게 했고 집안일을 도와주었다고 해요. 그러는 사이 시아버지는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와 다시 혼인하셨고 지금의 시어머니도 똑같이 끔찍한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편 생모가 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시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바람나서 도망간 걸로 알고 있는 시아버지가 만나주지도 않을 때 지금의 시어머니가 남편 생모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함께 울면서 어떻게 모함을 받았는지부터 쫓겨난 사연을 지금의 시어머니에게 다 얘기했다네요. 지금의 시어머니가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해노라며 틀림없이 모함 받았을 거라고 해서 나중에 시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당시 시아버지는 바람이 나서 집 나간 걸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생모를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다만 5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강제로 쫓겨났던 남편 생모는 지금의 시어머니 도움으로 겨우 얼굴만 볼 수 있었답니다. 지금의 시어머니를 친엄마로 알고 자라고 있었고 지금의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확신이 들어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인 시아버지가 아직도 바람나서 집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서 가슴 아팠지만 지금의 시어머니가 믿어주니 조금의 위로는 되더랍니다. 그렇게 가슴 한켠에 아픔을 묻어두고 남편 생모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아들과 딸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자연스럽게 5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었고 가세가 기울던 양반 집안을 굴 장사를 하면서 조금씩 논밭들 사고 도시로 5 애들을 모두 학교 보내고 모두 결혼도 시켰다고 합니다. 장님이었던 할머니도 잘 모시다가 보내드렸고 남편이 된 선비 양반도 암으로 떠나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위안 말기 판정이 나자 지금의 시어머니가 저희 모두를 앉혀놓고 남편 생모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남편 생모가 지금의 시어머니가 친모임을 믿도록 따로 생모가 있음을 말하지 말아달라 부탁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에게 그리고 손희 신우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자식들과 생이별하고 어떻게 그 세월들을 이겨내고 사셨는지 참 불쌍하신 분이다라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늦기 전에 너네들의 마지막 자식의 도리를 다 해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한테도 편히 하늘나라로 가실 수 있게 억울함은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기암 환자로 6개월 선고를 받으셔서
아무도 없는 고향집에 가고 싶으시다셔서 시아버지가 살던 동네에 고향집에 요양하러 내려와 계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들 손잡고 시아버지랑 함께 뵈러 가는 내내 조금 긴장이 되더군요. 처음 들었던 남편의 생모 이야기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 아니었던가요? 55세 젊은 나이에 가난 말기 환자임에도 피부는 하얗고 주름 하나 안 보였습니다. 우리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앉으셨다고 해요. 저와 남편이 어머니 인사드리겠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하니 얼마나 오시던지 그냥 계속 와줘서 고맙다, 보고 싶었다고 진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오셨습니다. 남편 생모는 계속 시아버지한테 지나간 일이지만 죽기 전에 꼭 내 입으로 말하고 싶었다시며 나는 절대 바람나서 집 나간 거 아니다 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이 끄덕이시며 아닌 거 안다며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말기 간암 환자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렷이 말씀하셨고 지금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우시면서도 가다듬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속임말을 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억울해서 가슴에 맺혔던 한이 얼마나 쌓였으면 쩔어질까. 저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모두들 함께 울었습니다. 저와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고향집에 남아서 계속 남편 생모의 병간호를 돌아가실 때까지 했고 남편은 직장 때문에 주말에만 내려왔습니다. 남편 생모께서는 너무 행복하고 하고 싶은 말도 다 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시며 늘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런 후 2달 있다가 모두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남편 생모의 유언에 따라 남편 생모 장남의 양해를 얻어서 함께 상주석에 자리했고 시아버지 성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생모 제사는 저희가 직접 지내드리기로 했어요. 2달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 노릇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고 행복한 모습으로 떠나 보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격지심에 미친 제 남편 사연입니다. 남편은 결혼 후 언제부터인가 저희 친정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인데 저보고 애 둘 데리고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신 때도 이 핑계 저 핑계 가진 핑계 다 대고 안 갔고요. 물론 그럴 땐 따로 전화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거리를 두네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만 그때는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남편의 그 자격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위로 언니 둘이 있고요. 물론 형부도 둘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형부들이 돈을 잘 벌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대화의 내용이 주로 경제와 주식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한 것이었죠. 비록 저희가 결혼한 지 5년이나 되었지만 언니 둘 다 늦게 한 결혼 탓에 큰언니는 4년 되었고 작은 언니는 6년 되었어요. 그런데 두 언니들 모두 다 형부 덕분에 매년 자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남편이 아마 기죽어서 그런가 생각됩니다. 결혼 후 2년쯤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었거든요. 그런데 두 형부들은 주식으로 수익 잘 내고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죽어서 그런 거 아닌가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정 부모님 생신일인데도 안 가고 모처럼 모이는 언니들과 형부들과 만나는 자리인데 지 멋대로 가기 싫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형부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저도 핑계대고 말하느라 힘들었고요. 처음엔 회사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둥 친한 친구가 내려와서 지금 아니면 만날 수 없으니 얼른 보고 가겠다는 둥 급한 일 좀 잠깐 보고 오겠다는 둥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 대길래 정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이번에 친정엄마 생신 축하 겸 해서 토요일 점심 때 미리 약속하고 친정 식구들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늦잠 자는 남편에게 깨우면서 물었네요. 오랜만에 어머니한테 다녀올까? 하고 시어머니한테 가자고 떠봤더니 금세 아 그래? 그렇잖아도 가본 지 오래돼서 가보려던 참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에도 못 나가고 답답하실 텐데 가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곤하진 않겠어? 가면 저녁 때는 올 텐데 괜찮아? 응, 괜찮아. 삼겹살 사가지고 가서 엄마랑 구워 먹고 저녁까지 먹고 오자. 얼른 애들 챙겨서 다녀오자 하면서 씻으러 욕실로 가더군요. 욕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야채즙 한 잔 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 생신일 며칠 전이었는데 모르고 있었지? 그랬더니 그래? 말해주지 그랬어.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친정엄마 생신 축하 겸 해서 모두 모이기로 했다고 했더니 대번에 짜증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왜 너는 네 엄마한테 맨날 나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친정집에는 안 가려고 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형님들 모두 돈 자랑하니까 싫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두 형님들만 이뻐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지 않을 테니 애들 데리고 혼자 다니랍니다. 어이없었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이냐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언니들과 형부들 돈 잘 벌고 있으니까 돈 자랑 좀 했다 그렇다 손치고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 차별하더냐고 물었어요. 제 부모님이라도 남편과 형부들을 차별했다면 화낼 일이었고 남편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차별이라고 할 만한 것을 꼬집을 순 없지만 자기보단 형님들을 더 잘해주시는 것 같답니다. 그냥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있으면 기가 죽는다네요. 뭔지 모르지만 주눅이 든다면서 그런 기분이 느끼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젠 자기 부모는 각자가 챙기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각자가 번 돈 각자가 돈 관리하고 각자가 알아서 자기 부모 챙기자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워서 화도 안 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필 친정엄마 생신일 모임 가자고 하니까 꺼내는 모질이 남편. 이런 거지 같은 남편과 살고 있었다니 내 대갈통 날려버리고 싶었네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한참을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네가 지금 한 말이 진심인지 알 수 없다. 친정 식구들 만나기 싫어서 그냥 내뱉는 소리인지 아님 진짜 마음의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진심이라면 네가 네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후다닥 녹음하고 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일 네 생각대로 내가 동의해준다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이건 너랑 나랑 따로 국밥하고 살자는 건데 괜찮다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제발 그러자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해두자고 했습니다. 너도 내 친정집에 가지 않으니 나도 시댁인 일체 가지 않겠으며 물론 시어머니 생신도 챙기지 않겠다고 했고 시댁 쪽 대소사 일은 모두 챙기지 않겠으니 미리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따로 국밥이니 앞으로 밥은 네가 네 거 알아서 챙겨 먹고 생활비 공동 지출비는 똑같이 반반 내고 공동 지출비는 모두 네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바꾸고 육아교육은 내가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으니 네가 육아교육비는 다 부담하고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매달 드린 130만 원은 이제 못 드리니 네가 알아서 해라 했어요. 동의하면 수락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들 데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친정엄마 생신 식사 자리에서 즐겁게 지내다 왔어요.
친정 식구들 그동안 눈치챘는지 늘상 안 나타나는 남편 소식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고요. 며칠 있다 언니들과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보려고 했어요. 제 계좌로 연결된 자동이체 모두 끊었고요. 제가 들어놓은 애들 보험도 수익자를 제 앞으로 돌려놓았고요. 남편 보험의 수익자도 제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남편이 알만한 내 통장 비번도 바꿨고요. 휴대폰 잠금 장치도 새로 바꿨습니다. 무슨 유난을 떠냐고요? 따로 굽밥하지 않는 남편을 어찌 믿습니까? 이 정도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라 생각되었고 만일을 대비해야죠. 이미 실망한 남편 붙잡고 아웅다웅하기 싫었습니다. 남편 밥 안 차려주고 애들 먹을 것만 챙겨도 엄청 소홀하더군요. 남편을 포기하니 참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지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회사 근무 중에 어느 날 지방에 사는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랑 통화했는데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한번 내다봐 달라네요. 그래서 지금 바쁘니 퇴근해도 내다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하라고 하고 끊었네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가든 말든 신경 안 썼어요.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한 사람이니 알아서 했겠죠. 그런데 뇌경색으로 쓰러졌나 봅니다. 남편이 저한테 전화해서 당장 병원에 오라네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가니? 너 참 웃기다. 내 부모가 아니고 네 부모잖아 했어요. 아니, 지 부모가 쓰러졌으면 아들인 지가 회사에서 뛰어가면 될 일을 어이없게도 저보고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저보고 가라네요.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한 말 벌써 잊었냐고 말해주면서 내가 네 부모 쓰러진 걸 왜 너는 안 가면서 나보고 가라고 하니? 하면서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만 아니었으면 시어머니한테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만 시어머니가 운이 좀 안 좋으셨던 거죠. 남편은 지금 회사에서 당장 갈 수 없으니 병원에 가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며 전화 끊었습니다. 못된 자식 아닙니까? 일이 무엇이 중하다고 지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병원에 못 달려간답니까? 그게 저 믿고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시누이도 굳이 올케가 회사 근무 중인 거 알면서도 지 오빠한테 먼저 전하지 않고 올케한테 하는 것도 얄밉네요. 자기네들 필요할 때만 써먹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버리는 개자식이 이놈의 남편 새끼입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친정엄마 생일 자리에 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기 싫어서 나한테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하면서 따로 국밥 외쳤던 놈이 아쉬운 처지가 되니까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아요. 퇴근 후에도 전 바로 집으로 와서 평상시 생활했고요. 남편은 병원에 있는지 어쩐지 안 오더라고요. 전 가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2년 전 저희 친정엄마 갑상선암 수술할 때도 남편 안 왔습니다. 저도 똑같이 할 거고요. 시어머니한테는 안 됐지만 아들 자식 딸 자식 있으니 각자 자기 부모 챙기겠죠. 뇌경색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남편이 자기랑 돌아가면서 연차 내고 병간호 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했더니 지방에 있는 시누이가 올라와서 병간호 하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제가 편해졌네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혼자 살기 어렵다고 하던데 감히 모시고 살자는 말은 안 하네요. 무슨 궁리를 했는지 요양보호사 붙여놓고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시누이한테도 오빠가 따로 국밥 하자고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병원에 한 번을 안 내다본다고 저보고 지독한 X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친정엄마 병원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었니? 했더니 말을 못하더군요. 너 평생 장애인 네 엄마 모시고 잘 살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집 전세기간 끝나자마자 친정언니 집 근처로 이사갔어요. 남편 짐은 시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위자료로 전세금과 적금 통장 포기한다는 것과
양육비 지급 조건으로 빠른 합의 이혼하자고 했고요.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친정 식구들하고 매일 함께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개운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고 이사도 친정언니 집 가까운 데로 가버리고 하니 당장의 뇌경색 후유증으로 장애가 있는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아주 난감한 것 같았습니다. 그 문제로 시누이랑 남편이랑 다툰 모양인 듯 합니다. 어쨌거나 따로 국밥 하자던 남편 고생 좀 하겠네요. 남편이 각자 자기 부모 챙기자고 안 했으면 얼마나 저를 들들 볶았을까요? 심호 아픈 상황이지만 웃음이 나오네요. 남편아, 따로 국밥 하자고 해서 고마워. 난 우리 애들 잘 키울게. 넌 장애인 네 엄마 병수발 잘하고 평생 잘 챙겨드려라. 혹시 아니? 장애 심호 병수발 해주며 모시고 살겠다는 미친 엑스 나타날지? 잘 가라 남편아.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제보 받습니다. 편하게 이메일로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끄럽고 부족한 점 많은데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난 후에 재혼한 여자입니다. 최근에 전 남편을 뜻밖의 보게 되어서 생각이 난 김에 제가 전 남편과 이혼 스토리를 늘어볼까 합니다. 저는 전 남편과 저희 부모님의 아시는 분 소개로 맞선 비슷하게 해서 만나다 1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어요. 전 남편이 저를 처음 보고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참 착해 보여서 결혼하게 되면 자기 가족들과도 잘 어울리고 부모님께도 잘하는 며느리가 될 것 같다는 이유였대요. 전 남편은 그동안 사귀는 여자가 여럿 있었는데 모두 결혼을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 남편이 효자라는 것이었대요. 전 남편은 여동생 1명과 남동생 2명이 있었죠. 당시에 시부모님은 경제력이 없으셔서 전 남편이 가장 노릇을 하면서 동생들과 부모님을 각별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와의 첫 만남에서도 전 남편은 장남이면서 부모님한테 잘하는 신부감을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대뜸 물었어요. 요새 사람 같지 않게 책임감이 강한 장남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친정집에서는 장녀인 터라 전 남편을 이해했어요. 전 남편은 결혼하게 되면 저희 친정집에서도 맞사위로서 역할을 잘하겠다고 해서 참 듬직하니 마음에 들더군요. 요새 사람처럼 얕지도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한 점이 좋았어요. 시댁 쪽에서는 제가 직장도 좋고 전 남편이 참 마음에 들어 하니까 무척 좋아했습니다. 마침 시동생이 오랫동안 사귄 아가씨가 있어서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는데 장남 먼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시부모님의 말씀 따라서 생각보다 일찍 결혼을 했어요. 신혼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더 좋았어요. 전 남편은 전문직 종사이어서 수입도 적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 용돈부터 아직 대학생인 남동생의 용돈도 잘 챙겨주곤 했었죠. 저도 물론 시댁 식구들한테도 아주 잘했고요. 그리고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도련님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할 아가씨가 임신을 하게 되자 급히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이상하게도 시부모님은 서열을 중시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장남이 우선이셨죠. 당연히 장남인 전 남편이 아기를 먼저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도련님이 속도 위반해서 아이를 먼저 낳으신 걸 뭐라 하진 않으셨지만 대신에 저희의 임신 소식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때부터 뵐 때마다 아기 소식을 물으셨어요. 아이는 빨리 낳아서 키우는 것이 좋다시며 한약도 지어주시고 매일 먹었는지 체크까지 하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 언젠가는 임신하게 되겠거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한약도 잘 먹고 있다라고만 하고선
너무 먹기가 역겨워서 거의 먹지 않고 지낼 때가 많았어요. 그만큼 불임 걱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동서가 결혼 후 넉 달이 되었을 때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첫 손주라서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전 남편도 동생이 아기를 낳았다면서 자기 자식인 것 마냥 아기가 보고 싶다고 동생네 집에 아기용품 선물 사들고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그때쯤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혹시 피임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직장일 때문에 아이를 일부러 늦게 갖는다고들 하는데 혹시 그러는 거 아니냐며 행여 그럴 생각 말라고 다그치셨습니다. 낳기만 하면 아이는 시부모님이 맡아서 키워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일단 병원에 함께 가서 문제가 없는지 진단받아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연차를 써서 시어머니랑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진찰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도 들으셨지만 임신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고 지극히 정상이니 혹시 걱정이 되시면 남편분에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시어머니께서는 아들한테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부간의 사이인 줄 눈치챈 의사가 요새는 남성 불임이 많다며 며느님이 이상이 없으니 아드님이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 말씀이 놀라웠어요. 오라들은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확실히 아니죠. 했어요. 시어머니도 말해놓고 잠깐 제 눈치를 살피는 것도 같았지만 무슨 당당한 일인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남편이 오래전 철없던 시절에 술집 여자를 만나서 임신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산을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의사도 나도 놀랐네요.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 앞에서 저런 말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 보고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임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임신하지 않는 저에게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알게 되었었죠. 술집에서 만나서 임신했다는 그 여자에 대해서 전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런 말까지 다 했냐며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더군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전 남편 몰래 강제 유산시킨 거라고 했어요. 절대 술집에서 놀던 여자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었대요. 아무튼 이래저래 저는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젠 점점 노골적으로 시어머니 간섭이 시작되었고 몰랐던 전 남편의 과거까지 알아버렸으니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그래도 이래저래 시어머니한테 책 잡히기 싫어서 퇴근 후 회사 일로 많이 피곤했지만 집안 살림을 똑부러지게 잘했어요. 가을 김장철이 다가오자 회사 직원 가족이 배추 농사를 짓는다는데 완전 싼 가격에 배추를 판매한다고 해서 많이들 예약 주문했어요. 저도 한 번도 김장을 해보진 않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렴해서 꽤 많은 양을 주문했습니다. 넉넉히 해서 동선에도 주고 시어머니께 자랑 삼아 보내드리고 싶었고 친정엄마가 허리 디스크도 있으셔서 김장 못하게 하려고 김장을 해서 보내드릴 생각이었어요. 전 남편이 함께 거들면 걸구적거리고 뭐하러 이렇게 많이 김장을 하냐고 야단할까 봐서 일부러 전 남편이 출장 간 날을 잡아서 김장을 했습니다. 절임 배추이니까 레시피 보고 고추 양념만 잘하면 되겠거니 했었죠. 그렇게 이틀을 혼자서 거의 꼬박 날 세워가며 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깔끔한 성격이라서 늘어놓고 잠깐 쉬고 하지를 못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더디고 오래 걸렸지만 겨우 다 끝내고 나서 무너지듯이 너무 피곤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끙끙 앓고 누워서 미친 듯이 잤네요. 얼마나 한참을 잤을까 저도 모르게 제가 앓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하혈을 하고 있었어요. 허리도 무너질 듯이 아팠고요. 그래서 그냥 몸이 피곤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마법이 빨리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하지 말걸 후회도 했지만 막상 김장을 담아놓은 김치통들을 보니까 흐뭇했었죠.
그리고 회사에 하루 연차 쓰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었더니 한결 나아졌습니다. 전 남편은 무식하게 김장을 혼자 했냐면서 속상해하면서 다신 하지 말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때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걸 후회합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불임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유산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때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첫 유산을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아서요. 동서나 아기가 돌잔치 할 때도 시어머니는 저를 곱지 않은 눈빛을 보냈어요. 그렇잖아도 첫 조카인 동서나 아기를 안고서 전 남편은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초라하고 작아지는 내 모습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전 남편 친구들을 만나도 아기 키우는 얘기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었고 전 남편이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시댁이 무슨 빚이라도 진 듯한 모양새로 더욱더 나름 잘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시부모님 용돈과 선물도 자주 해드렸고 자주 찾아뵙진 않았어도 저는 맏며느리 역할은 잘 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결혼 후 3년이 되어가자 시어머니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다는 태도이셨어요. 저를 데리고 유명 불임 클리닉 산부인과에 갔는데 불임 진단이 내려지자마자 바로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나이가 젊을 때 서로 헤어지는 게 좋지 않냐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당신 아들을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도 그렇게 종용하셨어요. 처음엔 전 남편도 시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했을 때는 화를 많이 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까지 가세해서 전 남편을 불러다 놓고 설득을 하곤 했습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혼을 하면 서로 좋지 않냐고 하셨어요. 장남이 자식 없이 인생을 보내는 건 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네요. 자식 못 낳는 며느리로 시댁 식구들한테 눈치를 보고 사느니 서로 깨끗하게 헤어지라고 하면서 벌써 선볼 아가씨를 물색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대놓고 시댁 출입을 금하셨어요.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서 결단을 내려서 신속히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 생신 때 전 남편이 유명 한정 식당에 예약 걸어두고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서는 박차고 나가시자 시아버지도 헛기침만 하시고는 나가버리셨어요. 그 자리에 왔던 동서네 부부와 아가씨도 표정이 굳어져 버렸고요. 전 남편은 난처해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처음엔 서방님과 동서도 아가씨도 저를 위로를 많이 해줬지만 어느 순간 저를 소닥보듯이 불청객 취급했어요. 알아서 눈치껏 사라져주길 바라는 표정들이었죠. 시부모님은 일부러 더욱 강경한 태도를 일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네 부부가 사이가 좋고 이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 이판사판 해보자는 심산이셨던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이혼시키려고 작정하신 듯 보였습니다. 염치 없이 전 남편을 놓아주지 않고 당신 아들 인생 망치는 여자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어요. 명절 때도 문전박대를 당해서 돌아왔고요. 전 남편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긴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계속 저를 감싸고 돌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전 남편은 절대로 자기 부모님과 연 끊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천성이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댁 출입을 전혀 못하고 몇 년 동안 전 남편 혼자 시댁 출입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시부모님께 불임 클리닉 센터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시험관 아기로 낳게 되면 쌍둥이 나올 거라고 그때까지 후회하지 말라고 큰소리 쳤어요. 그렇지만 시험관 아기는 잘 안 되었어요. 저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버려진 아기를 입양해서 키우자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싫었어요. 전 남편 핏줄 아니다고 얼마나 저한테나 그 아기한테나 비웃을지 뻔하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남동생도 결혼했는데 아니 글쎄 결혼한 지 2달 만에 올케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런저런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불행했고 힘들었습니다.
남들처럼 임신만 하면 모든 것이 내 인생은 완벽한데 그것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헛구역질하고 속이 메스꺼리길래 기다리고 기다리다 임신이 아닌가 했어요. 병원에 달려가 봤더니 상상 임신이라네요. 그렇게 결혼 7년이 넘어가자 전 남편과 제가 이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자 열이 받으셨는지 저희 친정어머니를 불러서 이혼을 시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들 인생 돌려주라고 했다네요. 그동안 속상할까 봐서 시댁 출입도 금지당하고 왕따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셨는데 시어머니 말을 듣고서 친정어머니께서 엄청 우셨습니다. 그쯤 되자 전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놔두고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를 만나고 있지 않나 의심도 들었어요. 그래서 히스테릭하게 전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했습니다. 당시엔 우울증도 심하게 온 터라서 성질도 괴팍하게 많이 변해가더군요. 전 남편과 매일 다투고 싸우고 울고불고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서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전 남편을 보고서 시부모님은 잘됐다고 얼마나 손뼉 치실까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친정 여동생에게 울며불며 하소연했어요. 그렇게 철석같이 내 옆을 지켜주겠다던 남편이 시댁집으로 들어가서 며칠씩 오지 않아서 엄청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당장 이혼하라고 했는데 절대로 이혼 못 해주겠다고 했더니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망하게 한다면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한테 전화 걸더니 딸 좀 제발 데려가라고 부탁한다고 사정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잖아도 시어머니 처사에 화가 나 있었던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아들 가진 갑질 행세를 하느냐고 하면서 대판 싸웠어요. 제 전 남편 와이프 자리 비켜주면 남편 색식감들이 줄을 섰다면서 남편한테 빈대처럼 붙어있는 벌레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남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젠 지긋지긋해서 함께 못 살겠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우는 소리 하며 칭얼대는 소리도 지겹고 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하라는 소리도 지겹고 동생들까지도 저를 미친년 취급한다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었네요. 결혼 한 번도 안 한 노처녀인데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 별거 중인 상태라고 말해줬는데도 괜찮다며 전 남편과 사귀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참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여자랑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다네요. 그렇지만 저랑 함께 있으면 불임이건 아니건 간에 너무 힘들다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젠 저랑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대 얻어맞아서 정신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합의 이혼만 해주면 최대한 빨리 그 여자랑 재혼하고 싶단 말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더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모든 재산은 분할하지 않고 주고 떠나겠답니다. 위자료도 충분할 테니 당장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사정했다가 악을 쓰고 때를 써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한 달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남동생이 매형인 전 남편을 단반지으려 만났는데 이혼 결심이 굳어있더랍니다. 그리고 벌써 그 여자랑 함께 살려고 집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말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제발 누나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네요.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절차 밟자고요. 그러면서 남동생이 저희 손을 잡고 매형을 놔두자고 했어요. 엄마도 모두 이혼하는 게 맞다고요. 매형한테 벗어나서 누나 인생을 다시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현재 남편은 저보다 12살이나 더 많아요. 전 부인과 사별한 후에 재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딸과 아들이 둘 다 유학 간 바람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긴 했어도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업가였어요. 한마디로 돈 많은 재력가였습니다. 회사에서 오며 가며 저를 한 번씩 봤다는데 이혼이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배시했어요. 이혼녀라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나를 관심 가져주고 다정하게 다가오니까 바로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전 남편이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는 말에 약이 올라서 저도 재혼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재혼과 동시에 회사도 그만두고 멋지게 화려하게 꾸미고 살았습니다. 같은 동년배 친구들은 아이들 교육이다 뭐다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사는데 저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하니 쓰고 사는 재미도 꽤 괜찮더군요. 아이도 한 번도 안 낳아봤겠다. 속 썩이는 애들도 없겠다.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매일같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시시때때로 전신 마사지에 얼굴에 보톡스 그리고 코 성형까지 명품 의류의 핸드백까지 저는 오히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입금된 얼굴과 몸매가 확실히 다르더군요. 거기에다 남편이 다정다감하니 잘해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백화점이나 길에 지날 때 유모차 끌고 가는 아줌마들에게 시선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들만 봐도 내가 낳은 아이인 것처럼 신기하고 경이롭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현재 남편에게 눈치채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현재 남편이 회사에 새로 법률 상담을 맡아줄 팀을 새롭게 꾸렸다고 하면서 부부 동반으로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요리사가 와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라서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죠. 새로운 법률 자문팀에는 기존의 전문직 종사자들 3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 6명이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젊은 사람들로 물갈이를 했다는데 그 부인들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서 잘 어울릴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내조를 위해서 참신하게 차려입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낯이 익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인 줄 금방 알아챘어요. 못 본 지 꽤 오래되었는데 그새 많이 늙었더라고요. 전 남편이라고 생각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왜소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여서 참 보기가 거시기 했습니다. 거기에다 따라온 그 여자, 나랑 이혼도 하기 전에 사귀었다던 그 여자도 왔어요. 아니, 뭐야? 이렇게 못생긴 여자였어? 완전 아줌마네. 늙었고 촌스럽고. 겨우 저런 여자랑 재혼하려고 이혼하자고 기를 쓰고 덤빈 거였어? 전 남편을 따라온 그 여자를 보고서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는 거기다 대보니 완전 여신 같았네요. 전 남편은 저를 보고서는 놀라긴 했지만 닮은 사람인가 하고 긴가민가 하는 눈치였습니다. 엄청 예뻐졌고 날씬하고 화려해져서 옛날에 수도분했던 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변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이혼한 전 부인을 벌써 잊었냐고 했더니 둘 다 깜짝 놀라더군요. 현재 남편에게도 소개시켜줬어요. 다른 여자랑 살고 싶다고 떠난 전 남편이에요. 세상에 여기서 만나다니. 현재 남편은 쿨하게 인연 한번 대단하다고 손 넘겼어요. 그런데 전 남편의 와이프는 매우 당황했어요. 아무리 애를 2번씩이나 낳았다 손치더라도 얼마나 관리가 안 되었던지 뱃살도 축 처지고 얼굴은 넙떡해서 완전 후덕한 아줌마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여자로서 매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저런 여자랑 애기 낳고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볼품 없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도 먼저 손 내밀며 아는 체를 했어요. 그동안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보게 되네요. 암튼 반가워요. 저는 당신 남편의 전부인이에요.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내민 손을 가볍게 터치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남편과 전 남편 와이프는 그 자리가 매우 불편한데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다른 두 분 부부들도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남편이 일단 어찌됐건 즐겁게 식사나 하자고 분위기 띄우더군요. 남편의 그 여자는 식사 내내 돌 씹는 표정으로 굳은 표정이지만 억지 웃음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저 같으면 박차고 일어나서 가버렸을 텐데도 잘 참고 자리 지키고 있더라고요. 식사하는 내내 전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 여자만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긴 했지만 완벽한 제 외모에 기가 완전 죽어 있었어요. 두 분의 다른 부부들이 저보고 완전 미인이라며 이구동성 말하는데 듣기 참 좋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따로 전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겨우 저런 여자랑 살려고 나랑 이혼하자고 했어? 참 실망이네. 아니지, 씨바지 능력이 있었지. 그래, 씨바지. 그리고 말했어요. 씨바지 능력 아주 대단한 거니까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애들한테 좋은 아빠로 잘 지내길 바래. 그리고 부탁인데 이젠 제발 내 주위에서 얼쩡거리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부탁이야. 나 요새 다 좋았는데 잡것들 보게 되니 옛날 일이 생각나서 말이야. 라고 했어요. 웃으면서 아주 최대한 교양 있게 말했는데 좀 무서웠나? 하고 생각될 정도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과 사는 그 여자한테도 가서 말했어요. 전 남편이 당신과 살겠다고 집 나가서 이혼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네요. 유부남 이혼시키고 사니까 살만 하던가요? 아님, 전 남편이 이혼하고 올 테니까 같이 살자고 하던가요?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끝까지 내가 이혼 안 해줬으면 불륜녀로 남았을 텐데. 저도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거지 같은 당신 남편을 떠나게 됐잖아요.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또 말했어요. 당신이나 당신 남편 내 수준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지금 당장 꺼져주세요. Please.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남편의 와이프는 놀란 토끼 눈을 뜨고 뒷걸음질 치더니 전 남편을 잡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현재 내 남편에게 이래저래 핑계대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알아듣게 얘기했더니 알아서 남편 일에 대해서 손 떼고 법률 자문팀에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렇게 볼 것도 아무것도 아닌 인간한테 내가 왜 그렇게 매달렸었는지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저런 인간과 이혼하기를 천만다행이다란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세련된 현재 내 남편을 만날 수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운명의 장난이란 게 있을까요? 전 남편과 그 불륜녀를 보니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 애기 낳고 끼리끼리 만나서 좋고 난 기다리던 운명인 남편을 만났으니 또 거기에다 볼성 사나운 전 남편을 보며 옛날의 회한을 털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전 남편아, 소중한 애기들 잘 키워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제보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은 외사촌 오빠의 결혼식에 갔다가 못 볼 것을 보고 결혼식 엎어버렸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한 기막힌 사연입니다. 재작년에 연인 사이였던 남친과 헤어졌어요. 3년을 사귀었었고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나를 놔두고 한눈 팔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마냥 착하기만 하진 않았고 사회 이슈나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칭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스스로 개념 있는 변호사로 지칭했었죠. 그때 남친은 참 그럴싸해 보여서
저는 그런 남친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술도 잘 못 마셔서 친구들 사이에선 제일 먼저 취해서 엎어져 자곤 했지만 그것마저도 싫진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 애주가여서 엄마가 마음고생 많이 한 걸 봐왔기 때문에 평소에도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남자들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허우대만 멀쩡하고 속빈 강정 같은 남자들 많은데 남친은 발랑 까지지도 않고 맑고 순수한 영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멍충이 바보였었네요. 제가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였어요. 어느 날 남친이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나 되는 것처럼 가엾은 술집 살롱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가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불쌍하다고 그 수렁석에서 구해주고 싶다나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또 시작이네 싶었어요. 남친은 동창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뜻이 맞는 애들끼리 2차로 가자고 해서 마다했는데 뻔히 도움이 끼고 놀려는 걸 알기 때문에 빠지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반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했다고 하더군요. 친구 중에 돈 펑펑 쓰는 물주가 있어서 그날도 도움이 끼고 술 한잔씩 했다네요. 눈치 봐서 빠져나갈 요량으로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있었고 친구들은 이미 한 잔씩 걸친 상태로 자기네들끼리 떠들며 이야기하느라 바쁘더래요. 그런데 도우미 중 한 여자가 옆에 다가와 앉더랍니다. 순진해 보인 생김새가 도우미를 할 사람 같진 않아 보였다네요. 처음엔 별로 대화를 나누고 싶진 않았는데 묘하게 그 여자의 하는 말에 빠져들더랍니다. 처량하게 슬픈 눈을 반쯤 내리깔면서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한 거라면서 한숨을 쉬더래요. 원래 집안이 부유했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사채빚이 졌다면서 사채업자들에게 빚도촉에 시달리니까 마지못해 팔려오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도움하면서 본 돈 몽땅 빚 갚는 데 들어가고 있다고 했답니다. 아버지 빚 다 갚기 전에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다면서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여자도 다 있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 모르게 술집 도우미 짓을 하는데 어디다 도움 요청할 곳도 없어서 갚아야 할 빚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데도 없다고 했다네요. 남친은 왜 진작 빚이 그 지경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이면 파산 신청이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밟지 않았냐고 반문하면서 물었는데 아버지 사업 일이라서 잘 모른다고 얼버무리더랍니다. 그래서 남친은 아마도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해도 소용없었나 하고 갸우뚱했다네요. 그러면서 변호사이니까 혹시라도 법률적인 일로 상담 문의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명함을 달라고 해서 주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친은 그 여자가 연락해와서 몇 번 만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했어요. 순진하고 착한 아가씨인데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채업자가 호주처럼 감시를 하고 도우미로 술집들을 이리저리 돌리니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비가 억수로 떨어지는 어느 날 밤에 도우미 노릇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대요. 갈 곳이 없어서 왔다고 도와달라며 어떻게 알았는지 남친 오피스텔로 찾아왔답니다. 이 멍충이 남친은 그 말에 깜빡 속아서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들어오게 했고 그때부터 저 몰래 동거 아닌 동거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거 아닌 동거가 리얼 동거로 변하게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진 않았대요. 그때부터 바보 남친은 그 여자 물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친의 혼을 쏙 빼놓았는지 남친은 도우미한테 푹 빠져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멍청하고 부족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남친 오피스텔로 찾아가 보지 않았더라면 남친이 정말로 바빠서 만나주지 않는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남친이 바쁠 것 같아서 저녁거리 간단히 장봐와서 반찬이나 해놓고서 잠깐 기다려 볼 생각으로 남친 오피스텔에 비번 따고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뜻밖의 웬 여자가 자기 집인 양 있어서 잘못 들어왔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남친 오피스텔이 맞더라고요. 저는 누구세요? 하니까 당신이야말로 누군데 함부로 들어와요? 하더군요. 그리고 우린 서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임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야, 너 영미 아니니? 그래, 수키? 그랬습니다. 세상에,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런데 수키, 너 여기서 뭐하니? 여기 내 남친 집인데? 했더니 네 남친이라고? 어떡하니? 내 애인 집인데? 나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친 집에 여자가 자기 집인 양 있는 것도 뒤로 나자빠질 사건인데 바로 그 여자가 하필 일진 중의 일진으로 악명 높았던 깡패 나부랭이 숙희다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네 남친이었어? 정말 웃겨. 남자가 왜 그렇게 째째하니? 쫌탱이처럼. 돈 아까워서 짤짤매고. 수키가 내 남친과 엮이다니 정말 구역질나기 싫었습니다. 가타부타 여러 말 필요 없이 바로 남친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남친에게도 매우 실망이 되었고 사무실 찾아가서 뺨 한 대라도 시원하게 치던지 핵주먹을 한 방 날리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수준 낮은 수키를 만난 탓에 남친의 민낯을 바로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수키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남친과 오피스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잘 갖고 놀다가 돌려줄게. 기다려 영미야. 하고 톡을 보냈어요.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아주 재미가 났는지 속옷 차림으로 아주 러블리하게 있는 장면을 일부러 연출해서 찍은 사진을 마구마구 보내더군요. 수키는 그때도 그런 애였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 한번 못 받아보고 엄마한테도 버림받아 보호시설에 돌아가며 맡겨져 자랐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애들을 괴롭혔어요. 수키가 보낸 사진들을 삭제하려다 말고 혹시 몰라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오피스텔에 다녀가서 둘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수키가 말해준 모양이에요. 만나자고 톡이 왔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수키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니 믿거나 말거나 모두 네 책임이니 어디 한번 당해봐 라고 톡만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영미야 네 남친 돌려줄게 잘 갖고 놀았다 하는 톡이 왔더군요. 이왕이면 얄미운 남친이 수키한테 되도록이면 된통으로 당해야 고소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남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키가 어디 있는지 짐작가는 데가 있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역시나 수키는 제대로 한 건 하고 사라졌더라고요. 주말에 수면제 타서 먹여서 잠자는 동안 전남친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로 백화점 기금속 코너에서 할부로 죄다 사재겼고 오피스텔 보증금 증액으로 보태려고 찾아놓은 적금 턴 돈도 어떻게 신용카드 출금 비번을 알아내는지 빼서 몽땅 가져갔다네요. 그래서 제가 어머 수키가 정말 좋아했나 보네. 그 정도로만 헤쳐먹은 것 보니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쌤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에 외사촌 오빠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엄마가 자기 자식 결혼식 마냥 들떠서 일찌감치 서두르셔서 이른 시각에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신랑 신부도 이제 막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에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아름다운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오르르 몰려갔습니다. 신부보다 먼저 사촌 오빠한테 달려가서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신부를 쳐다봤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는 입을 딱 벌리고 말았네요. 나도 모르게 오 마이 갓! 이게 누구야? 너 수키 맞지? 저는 순간 외사촌 오빠를 쳐다봤어요. 이 여자랑 결혼한다고? 미쳤어, 오빠? 나도 모르게 나와버린 소리에 저희 식구들이 왜 그러냐며 아는 사람이냐며 놀랐습니다. 수키는 저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져 있더군요. 저는 남동생한테 신부 대기실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지키라고 했어요. 세상에나, 이젠 우리 사촌 오빠 사기쳐 잡수려고 했니? 사촌 오빠가 언니한테 무슨 망발이냐고 하길래 언니는 무슨 언니? 이 여자 혼인빙자 전문 사기꾼에다 절도범이야. 지금 이 여자한테 당한 남자가 아주 애타게 찾고 있지. 오빠, 이 결혼 무효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오빠 후루룩 훑어 잡수고 떠날 판이었겠네. 하고 말하니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친에게 전화해서 예식장으로 오라고 했고 오기 전에 신고했던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 출동시켜서 잡아가라고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망치려고 웨딩드레스 입은 채로 나가려고 하길래 티아라를 쓴 머리채를 쥐어잡고 다리를 걸었더니 보기 좋게 발라당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위에 올라타서 도망가지 못하게 누르고 있었는데 계속 발버둥 쳐서 언니와 남동생에게 붙잡고 있으라고 했어요. 이 기가 막힌 광경에 사촌 오빠는 어안이 벙벙해 하길래 전에 사기쳐 먹던 남자랑 찍은 사진이라며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같이 따라온 신부 친구들도 공범일지 모르니 붙잡아 두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당 받고 온 도우미들이었어요. 이제사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자 나한테 그냥 보내달라고 사정하더니 아글아글 써대고 소리 지르고 난리 쳤습니다. 상견례에서 보았던 사람들이나 예식장에 온 신부 측 사람들 모두가 하객 도우미 서비스였던 걸로 확인되었어요. 다행히 하객들이 밀려오기 전에 결혼식 취소를 알리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수키는 혼인 빙자 사기죄로 구속되었어요. 그동안 결혼 이물이라며 오빠에게 건넨 다이아 반지도 다 가짜였고 오빠한테 받은 진짜 다이아 반지를 받아내려고 용을 썼더라고요. 사촌 오빠는 좀 충격받았는지 정신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는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저렇게 착해 보이는 얼굴의 이면에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모도 저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다고 천만다행이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촌 오빠에게 여자 외모에만 빠지지 말고 두루두루 잘 살펴가며 만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착하고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좋아했었는데 멍청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가듯이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모 집에 놀러 갔다가 사촌 언니 사진을 보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모가 3분이나 계십니다. 엄마는 딸 부잣집의 막내이시고요. 새 이모들과는 아주 친하게 지내지만 특히 셋째 이모와는 친구처럼 자주 연락하시면서 더 가깝게 지내는 편입니다. 셋째 이모에게는 사촌 언니와 사촌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웃해서 자주 왕래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촌 언니를 자주 볼 수 있었지만 교육 문제 때문에 이모가 서울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그 뒤론 자주 볼 수 없었죠. 셋째 이모만 가끔씩 엄마 보러 내려오곤 하셨지만 사촌 언니를 볼 일이 그닥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 진학했다는 것과 지금은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촌 동생도 공부를 잘해서 역시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방 공립대에 다니고 있었고 취업 준비 때문에 잠시 휴학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친척 결혼식 때문에 엄마가 함께 서울에 가자고 해서 셋째 이모 집에 이사 후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친척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셋째 이모를 만났습니다. 안 본 사이에 많이 나이 들어 보이셔서 마음이 안쓰럽더군요. 저희 엄마는 물론 셋째 이모보단 나이도 어리긴 하지만 맨날 보는 얼굴이라서인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모들은 볼 때마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친척 결혼식이 끝난 후에 셋째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온 김에 며칠 동안 서울 구경도 좀 하다가 내려가라고 해서 그럴 참이었어요. 사촌 언니는 연차 쓰고 여행 중이었고 사촌 남동생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후론 집에 콧배기도 안 비친다고 했습니다. 이숙도 정년 퇴직하셔서 산으로 들러 다니시는데 이모는 관절염이 있으셔서 주로 집에만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4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벌써 관절염 때문에 거동 힘드시다고 하니까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이모 집에 도착하고서 이모가 안방에서 엄마랑 함께 얘기하시느라 저는 사촌 언니 방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처음 와본 이모 집은 겉으론 아담해 보이는 주택이었는데 최근에 내부 리모델링을 모던하게 해서 정말 깔끔하고 보기 좋았어요. 특히 사촌 언니 방은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방이 널찍해서 부럽기까지 하더군요. 큰 침대에 널따란 컴퓨터 책상과 화장대까지 있었고 벽면 반쪽을 가릴 만큼 큰 장식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언니 사진들이 아주 예쁜 액자에 솜씨 좋게 놓여져 있더군요. 너무나도 안 본 지 오래되어서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언니 사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언니와 함께 찍은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닮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화장대나 책상에 보란듯이 놓여있는 다른 액자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어김없이 같은 사람이 다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연인 사이인 것처럼 보였어요. 전 나도 모르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여기저기에 도배가 된 걸 보니 딱 봐도 보통 관계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이모한테 사진을 들고 가서 물어봤더니 사귀는 남자 친구라면서 연하라는데 휘숙이가 좋아 죽는다고 했어요. 아마 그놈이랑 여행 간 것 같다며 이모는 기생오라비같이 생겨서 맘에 별로 안 드는데 죽고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뒷면을 보니 그놈이 바로 제가 아는 놈이 맞았어요. 서민철과 김희숙이 하트 뿅뿅 칠대어서 있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민철이가 사촌 언니 애인이라니 믿기지가 않았네요. 민철이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죽자사자 쫓아다녔던 녀석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생긴 것도 나름 귀엽기도 해서 여학생들한테 인기 짱이었던 애였어요. 거기에다 말빨도 좋고 유머스럽기까지 제법 매력있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가 저를 좋아한다니까 솔직히 기분이 좋았었죠. 친구들 질투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민철이는 대학교를 인서울하고 저는 지방대학에 남아있게 돼서 헤어지게 되는 건가 했는데 꾸준하게 민철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방학 때는 저를 만나러 일부러 내려와 주었고요. 군대 입대할 때도 휴가 때마다 찾아와서 만나고 가곤 했었고 끊임없이 연애 편지를 보내왔었죠. 그런 민철이가 싫진 않았고 그저 내 남자친구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사촌 언니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니 놀라 자빠지겠네요. 친척 결혼식 때문에 서울 올라온다고 톡을 했는데 친구들과 강원도로 놀러 간다고 했는데
혹시 사촌 언니랑 함께 여행 간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톡을 보냈어요. 바로 톡이 오질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순간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건지 아님 나한테서 돌아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민철이가 졸업 후 직장을 잡으면 결혼까지도 생각했었네요. 고등학교 동창인 몇몇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물론 민철이한테 프로포즈는 받지 않았지만 당연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한참 만에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전화를 여러 번 했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느라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상통화하자고 했어요. 거기에 김일숙 씨 바꿔달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네요. 물어볼 말이 있으니 당장 바꾸라고 했더니 순간 아무 말 못하고 멈칫하더군요. 그리곤 어떻게 알았냐고 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 나쁜 XX야. 김희숙 씨 바꾸라고. 나 지금 김희숙 씨 방에서 전화하는 거거든. 사촌 언니랑 나랑 둘이서 양다리 걸친 거니? 민철이는 갈수록 이해가 안 가는 듯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미경아, 너 지금 서울에 있는 거지? 지금 서울로 올라가서 전화할게. 만나자. 일단 전화 끊자. 그때 가서 얘기해줄게. 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은 김에 이모한테 사촌 언니 휴대폰 번호 물어봐서 걸어봤더니 언니가 받았습니다. 사촌 언니한테는 시침이 뚝 떼고 말했어요. 언니, 나 미경이야. 나 지금 이모 집 와 있어. 오랜만이야. 그래. 오랜만이다. 이모 말로는 남자친구랑 여행 간 것 같다던데 남자친구랑 재밌겠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들켰네. 응, 남친이랑 여행 왔어. 여기 좋다. 여기 언니 방인데 언니 사진에 있는 사람이 남친이야? 응, 귀엽지? 며칠 있다 내려가라. 얼굴 좀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친이 있냐고 하니까 지금 안 보인다고 다음에 만나서 소개시켜준다고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한참을 멍하니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다 당해보구나 했습니다. 하필 사촌 언니랑 나랑 엮여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몰래 딴 여자랑 여행까지 간 민철이도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어디 있냐고 근처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이걔 XX야. 아까 함께 있었던 네 애인집 앞으로 와라. 했더니 아직까지 이해 못한 듯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네 애인 김희숙 씨 집 앞으로 오라고. 한참 후 도착했다는 톡 받고 나갔더니 지 애인 집이라서 잘 아는 듯이 옳게 찾아왔더라고요. 늦은 시각이라 딱히 조용히 이야기 나눌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동네 편의점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사촌 언니 혼자 놔두고 왔냐고 했더니 정말 이종 사촌간이 맞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했더니 고개를 쳐박으면서 괴로워하는 신용을 하니까 더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며 설명해보라 했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한 감정은 믿지 않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선배한테서 관심 있는 회사인 외국계 기업 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희숙 씨를 소개받았었는데 어쩌다 자주 만나게 되었고 김희숙 씨가 스토커처럼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지만 상관없어 했고 끝없는 고해에 시달렸는데 처음엔 관심이 없다가 술 맞장도 잘 해주고 선물 공세며 이리저리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이 영 싫지만은 않게 되었고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힘들었던 일이나 고민들을 누나처럼 잘 들어주고 받아주어서
고맙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다가 김희숙 씨의 적극적인 대시에도 굴하지 않았었는데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 바람에 넘어가 버린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코 좋아하거나 하는 감정은 없다고 하더군요. 워낙에 김희숙 씨가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좀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질 때는 쿨하게 헤어져 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문에 듣기로는 남성 편력이 심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안 만나본 남자가 없을 정도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저희 사촌 언니를 몰상식한 여자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솔직히 김희숙 씨에게서 조금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이 남자 저 남자와 쉽게 만나고 대시한다고 해서 남자를 질리게 하는 면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았고 잠깐 만나다 그만두자는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여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이종 사촌 관계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말하는 꼬락서니가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랬네요. 왜? 나이 빼고는 모든 게 다 나보다 잘났는데? 너와 나는 친구 사이 아니었어? 언니랑은 애인 사이인데?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 사촌 언니가 그렇게 민철이 너를 좋아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계속 언니한테 네 마음이 어떻든 간에 성심성의껏 봉사든 뭐시든 잘해봐. 가만 보니 민철이도 사촌 언니를 좋아해서 만났으면서 나한테 들통나서 할 말 없게 되니까 괜한 사촌 언니를 중상모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처럼 함께 있었으면서 웃기지도 않는 짬뽕 같은 인간이네요. 이 같은 내용을 작정하고 핸드폰에 모두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친구도 뭣도 아니니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민철이한테 가졌던 좋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씻겨져 내려간 것 같아서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불결한 자식, 이런 형편없는 애 때문에 속상해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촌 언니 방으로 돌아와서 언니 컴퓨터에 서민철이란 녹음 파일을 바탕화면에 깔아놓았어요. 그리고 서민철 녹음 파일을 열어보라는 메모를 책상 위에다 놓아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엄마한테 서둘러 집에 가자고 하고 이모 집을 나왔습니다. 사촌 언니랑 마주하고 그런 껄끄러운 얘기를 나누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언니한테 책상 위에 메모 남겨뒀으니 꼭 읽어보라고 톡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어느 날 문득 사촌 언니한테서 톡이 왔습니다. 미경아, 네가 민철이랑 사귄 줄을 진즉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민철이랑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다. 나 사실은 민철이 아기 가졌거든. 민철이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 미안하지만 축하해줘. 미안하다. 전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고도 말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씁쓸한 기본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쓸데없이 엮인 민철이가 원망스럽더군요. 앞으로는 이모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사촌 언니도 민철이도 당분간 마주치지 않고 살기를 바라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